벌써 시작했는다고? 1시간 반인데 이거 나중에 경식이 형 듣는 거지. 경식아 신경씨 개새끼야. 신경씨 개새끼. 경식아 신경씨 개새끼. 오늘 좀 이제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일단 ASK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은 바이너리 오자마자 빡. ASK인데 이 바이너리 경우가 결국에는 뭐밖에 없냐면 결국 온오프 되는 거죠. 온오프. 보내고 안 보내고 보내고 안 보내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OOK라고 해요. OOK. 네? 그래서 이 OO가 ON, OFF.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베이스밴드에서 가장 간단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배운 거고, 이걸 실제 사용한 이제 시스템이 그때 이야기했지만 식당에서 누르는 띵동이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뭐 진동벨, 그런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ASK는 할 얘기가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PSK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할 건데, 실제 PSK는 바이너리 PSK, 그 다음에 QPSK, 그리고 8 PSK 이 정도까지는 써요. 근데 이 다음 16 PSK를 쓴다 이런 경우는 이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세 가지 정도. 왜냐하면 너무 좁아져요. 너무 쉽게 에러가 나는데 차라리 16 PSK로 보낼까야 이제 이 정도 되면 16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정도 되게 되면 쾅 계열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쾅 계열, 그러니까 다른 말로 APSK잖아. 쾅 계열에서 코드로 쳐 쾅, 이게 결국에는 뭐하고 똑같은 게 결국 QPSK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죠? 4개만 보내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6쾅 이렇게 나오죠. 32쾅, 64쾅, 256쾅. 그래서 실질적으로 쾅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가 한계예요. 이 정도가 거의 한계.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까워지거든요. 같은 송신 출력 안에 점을 14개,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방에 점을 16개 찍는 거랑 64개를 찍는 거는 점점 좁아지잖아요. 두 점 사이가. 그러니까 쉽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기는 있는데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쭉 보면 사실상 거의 16, M이 16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쾅을 쓰는 게 가장 최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M을 키워가는 것은 데이터 레이스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PSK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져서.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32쾅? 이거 빠졌다 하나. 이거 256 쾅도 있지만 128 쾅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16쾅은 쉽게 그리는데, 이렇게 32쾅 그릴 수 있어요. 32쾅. 32쾅. 그릴 수 있겠어요?
너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도 그리면 그럼 32칸인가? 몇 개지? 30개인가? 32개. 32개죠? 네, 32개. 이게 32칸. 응? 얘가 좀 여기 귀퉁이가 비어있죠? 네? 왜냐면 32가 2의 인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법들을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전부 다 송신 출력이 똑같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쏜다는 가정하에 비교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이 보통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16칸이에요. 네? 16칸. 응? 그러면 여기다가 QPSK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QPSK는 4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4개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QPSK를. 지금 하얀 건 16칸이고 빨간색은 QPSK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16칸이 크죠, 값이. 더 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기에는 이 그림이 쉬운데 실제로는 이렇게 쏘면 공정한 비교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가 이게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둘의 송신 출력이 똑같다. 그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문자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해봅시다. 자, 16칸의 지금 송신 파워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일단 이게 있죠, 이거. 얘의 송신 파워는 이거죠? 응? 그잖아요. 신호의 진폭의 제곱이니까 크기의 제곱. 네? 여기 원점에서의 거리까지 제곱이 파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이게 2a 제곱이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 다음에 요놈 있죠, 요놈. 이렇게 됩니다. 이런 놈은 파워가 얼마예요? 9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니까 10a 제곱이죠? 이놈의 송신 출력은 10a 제곱이죠? 그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요. 8개. 응? 자, 마지막 뭐예요? 이 제일 멀리 있는 놈이죠? 이놈의 파워는 얼마나? 9, 18이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평균은 각각의 16가지 경우가 같은 확률로 송신된다는 가정을 하면 나누기 16이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일단 날립시다. 10a 제곱이요. 그러면 이제 또 4가 있으니까 10a 제곱. 20, 그죠? 22에
40. 그죠? 그러면 총 40이니까 약분하면 10A의 제곱이죠. 10A의 제곱. 만약에 이 송신 출력이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A 값이 구해지죠. 구해지죠. 응? 1이 돼야 됩니다. 송신 출력이 1이 돼야 되면 그죠? 구해지죠. 자, 어쨌든 10A 제곱이 됩니다. 그럼 QPSK는 어떻게 돼요? 그냥 QPSK는 이게 4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거 얼마예요? 2A 제곱, 2 대문자 A의 제곱이죠? 이런 게 4개 있죠? 그죠?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2 대문자 A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QPSK의 에버리지 송신 파워죠. 그럼 두 개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A의 루트 5배니까 루트 5는 약 얼마예요? 한 2점 얼마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둘을 공정하게 비교하면 여기가 루트 5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5OK 해볼까요? 5OK. 5OK 온오프잖아요. 온오프. 내가 이거를 있거나 없거나 여기를 내가 B로 보낸다. 그리고 안 보낸다. 그럼 5OK의 평균 파워는 얼마예요? B의 제곱이 하나 있고 0이 있죠. 이거의 평균. 그러니까 A의 평균 송식 출력은 2분의 B의 제곱이죠. 이게 얘랑 똑같으려면 뭐랑 비교하려면 16함하고 똑같으려면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루트 20의 A인 거죠. 응? 그러니까 2 루트 5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5OK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5A의 2배니까 이거의 2배. 여기에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5OK죠. 이 세 가지는 송신 출력이 똑같죠. 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셋 중에 누가 제일 에러가 잘 나요? 누가? 에러는 뭐가 결정한다 했죠? 미니멈 디스턴스. 가까울수록 에러가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럼 5K의 미니멈 디스턴스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 거리의 제곱,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뭘 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제곱을 구하냐면 파워로 보려고, 파워로. 여러분이 귀찮으면 그냥 거리를 구해도 돼요, 거리를. 오케이, 거리는 얼마예요? 그냥 이 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자 A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이 거리가? 그냥 이 루트 5A죠. 그 다음에 QPSK의 미니멈 디스턴스는 얼마예요? QPSK는 요 거리가 최소 거리죠. 그죠? 이건 먼 거리예요. 최소가 아니죠. 미니멈 디스턴스는 요거죠, 요거. 요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5A였잖아요, A가. 요 거리는 얼마죠? 이 루트 5A죠? 그쵸? 자, 16하면 어떻게 돼요? 16하면? 16과 제일 가까운 거리는 이거죠, 이거. 응?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 두 거리는? 2A죠? 2A. 2A.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에러가 쉽게 나는 변조 방식은 뭐예요? 이 예제에서 뭐예요? 16함이죠.
네? 가장 에러가 적게 나는 건 누구예요? 누굴까? 누구예요? QPSK랑 ONOF키. 똑같죠? 똑같잖아. OK와 QPSK 똑같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성능이 똑같으면 OK 쓸래요? QPSK 쓸래요? QPSK. 그죠? 왜? 데이터레이션. 두 배가 빨라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이 나오죠. OK는 정말 허접한 경우만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데이터 레이 포기, 성능 포기, 오직 싸게 간단하게 작게 만들겠다. 여러분 누르는 그 띵동벨의 원가가요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그거 처음 만든 회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중계동 은행사고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 그걸로 돈 벌어서 건물도 하나 세웠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견학하나 다 만드니까 워낙 쉬운 거라서. 자, 그러면은 이런 의구심이 생기죠. 아니, 원래 데이터넷이 얘가 얘보다 절반인데 그러면 성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봅시다. OK 말고 BPSK. BPSK가 이제는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C 마이너스 C 이렇게 보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A의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돼요? 응? 해보나 마나 C의 제곱이죠? C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나누기 2니까 그죠? 이 C의 제곱이 10A 제곱하고 같아요. 그럼 C가 얼마예요? C가 루트 10A죠? 그죠? 루트 10A. 그러면은 BPSK는 여기서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얘는 이 루트 10이니까 노란색이 없나? 노란색이 다 없는데?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루트 10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 루트 10 얘가 9, 얘가 20이니까 한 어디 여기 있겠죠? 예? 얘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 있고 어디 하나 있어요? 또 어딘가 여기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거리는 얼마예요? 이 거리는 C의 2배죠. 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BPSK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에러가 적게 나는 게 뭐예요? BPSK죠. 이제 뭔가 이제 설득력이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자, 데이터베이스를 포기하는 대신에 최고의 성능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성능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최소의 빗 에러 레이트를 얻었어요. 이제는 BPSK를 사용하는 게 make sense 하죠. 우리 뭐 QPSK 비교해서 데이터베이스 포기했어. 대신에 에러 레이트가 더 좋아. 잘 에러가 안 나. 이러니까 OK는 아무런 장점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보내는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BPSK가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네? 알겠어요? 뭐 질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 자, 데이터 레이트를 올릴 거냐, 에러가 잘 나지 않게 통신을 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reliability라고 하죠. reliability. 통신의 reliability가 중요하냐, 데이터 레이트가 중요하냐. 그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impossible.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데이터 레이트이 빠르기를 원하면 이게 릴라이러블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엄청 빠르게 오다가 갑자기 툭툭툭 끊기죠.
일랍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애초에 낮은 데이터 레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자라요.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이걸로 전화할 때 웬만하면 안 끊기잖아. 전화, 음성 데이터 레이스 더럽게 낮아요. 10kbps면 더블 쳐요. 음성 10kbps야. 음악 아니에요. 예? 보이스를 말해요. 보이스와 뮤직은 달라요. 예? 그죠? 여러분들 이미 알잖아요. 뮤직 정도 들으려면 한 mp3 데이터를 압축하면 한 192kbps 나와줘야 여러분이 들을 만도 하잖아요. 벌써 음성이 20배 정도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우리가 전화는요. 음성은 요즘 나오는 디지털 무전기들이 있잖아요. 워키토키. 여러분 쓰는 사람 없죠? 워키토키. 보통 이렇게 누르고 쓰는 거. 이 누르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알죠? Push to talk. 그래서 PTT라고 해요. PTT. Push 이렇게 말을 하려면 누르고 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두플렉스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심플렉스, 그다음에 두플렉스로 하프 두플렉스랑 풀 두플렉스 얘기했죠 제가. 내가 말을 하면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게 풀 두플렉스예요. 워키토키는 그게 안 되죠. 한 사람만 말을 할 수 있죠. 듣거나 말하거나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게 전형적인 하프 두플렉스죠. 그러니까 세상에 허접한 통신 방식인데 하프 두플렉스. 내가 딱 누르는 순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속 누르고 쥐고 있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CSM의 이 CA거든. 배웠죠? CSM CA. 그러니까 CSM의 C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허접한 멀티플 어세스 방법이에요. 응? 오케이? 정말 간단해요. 누가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나 확인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워키토키가 PTT라고 이게 여러분 딱 말하려고 누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이 전체 채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무전기에서는 전파가 나가고 있어요. 그 전파를 무전기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센싱을 하고 있어요. 센싱은 그게 캐리어 센싱이에요. 캐리어 센싱. 여러분이 이제 캐리어 뭔지 알죠? 배웠죠? 캐리어. 응? 배웠잖아요. 패스밴드에서 실어 올려서 보내는 게 캐리어잖아요. 그걸 실어 나르는 코사인, 사인, 이런 주파수 이게 캐리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신호가 나가고 있어요. 나간다고. 인포메이션이 실려 있어요. 뭐가 실려 있죠? 여러분은 말을 안 하지만 이미 여기 마이크는 이거 눌러지는 순간 계속 이 마이크 주위에 소리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가고 있는 거죠? 주변 잡음이 가는 거예요. 주변 잡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전기 든 사람들은 캐리어를 센싱 해봤더니 공기 중에 잡히는 거예요. 그 신호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쓰고 있네? 캐리어 센싱 CS. 나는 이미 누가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아야지. 이게 CSM의 CA죠. 컬라이저 어보이던스. 컬라이저를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이 쓰니까 충돌을 방지하려고 피하는 거죠. 응? 충돌을 시켜서 디텍션하는 게 CSM의 CD이고 컬라이저 디텍션. 충돌을 디텍션해서 쓰는 거고 CSM의 CA는 쓰는 걸 탐지해서 내가 그냥 안 쓰는 거고 좀 달라요. 컬라이전 어보이던스냐 컬라이전 디텍션이냐 말 그대로예요. 충돌을 감지해서 쓸 거냐 아예 충돌을 회피해서 쓸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또 못 써요. 아무도 못 써요. 그럼 이렇게 설계하는 게 병신이죠. 악용할 수 있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누구든지 최대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죠. 얘를 누르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뭐죠? 이런 게 여러분이 컴퓨터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신에서 배우는 이런 게 프로토콜이에요.
이런 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응? 제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타이머 돌려가지고 타이머가 얼마 이상 넘어가는 순간에 송신을 차단시켜버려요. 오케이?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송신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보다 조금 잘해보려고 하면 어차피 나밖에 말 안 해. 아무도 안 쓸까?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을 끊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얼마 말을 안 했더라도 굉장히 긴급한, 지금 다른 사람이 긴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가 심지어 1초로 이렇게더라도 끊는 게 답인 거죠.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실은 필요할 때에 누가 필요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거를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제어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스케줄링이에요. 스케줄링. 이런 게 스케줄링이에요. 응?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게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 2 맥에서 하는 그래서 이게 미디움 어세스 컨트롤인 거예요. 레이어 2가 말 그대로 미디움 어세스 리소스를 어세스하는 것을 제어하는 프로토콜. 이 핵심 내용이 사실 이제 스케줄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케줄러예요. 스케줄러. 뭐 논문에서 나오는 거나 뭐 특허에 있거나 누가 떠든 내용들은 사실은 실제 다 못 써요. 하던 게 다 개쓰레기들이고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적은 거고 실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케줄러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어쨌든 아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간단한 스케줄러 그냥 무조건 n분의 1 우리가 뭔가를 나눠야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공평하게 나누자. 무조건 n분의 1. 다 똑같은 시간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공정한 스케줄러가 이런 방식. 이거를 우리가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라운드 로빈. 응? 됐어.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다 끝. 이렇게 하면 공정하기는 한데 뭔가 좀 멍청한 거 같지 않아요? 응? 굳이 필요 없는 애한테도 시간을 줘. 얘는 아무 말 안 해. 그럼 넘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스케줄링 방법이 뭘까?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게 사실 종종 하는 이야기가 공학은 사실은 인문학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모든 뭐 무술은 결국 몇 단 이상 넘어가면 다 똑같다는 말 하거든요. 태권도를 하든 유도를 하든 뭐 가라데를 하든 뭐 하든 서로 다른 무술 같지만 제가 듣기로 9단인가 10단 9단 언저리 가면 사실은 다 똑같다고 이 기술이 저 기술이고 저 기술이 이 기술이고 다 똑같대요. 차이가 없대요. 제가 보기에는 학문도 그래요. 학문도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공학이든 자연학이든 다 어느 레벨 넘어가면 다 비슷해요. 가장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되면 가장 좋은 놈한테 모든 리소스를 다 몰빵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부익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능력 있고 잘하고 하는 놈한테만 다 모든 국가가 가진 리소스를 다 몰아줘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 GDP를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는 그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 당연히 엄청난 이제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복지라는 걸로 커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라운드 로빈이에요. 아무리 그지 같아도 줘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가 라운드 로빈이에요. 네가 능력이 있든 실력이 있든 뭘 하든 다 소용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는 n분의 1이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절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에서는 그런 걸 이제 뭐 프로페셔널 페어 스케줄러라는 걸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쓰고 있는 LTE는 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페어 스케줄링을 해요. 적당히 섞어서. 근데 옛날에 여러분 잘 기억 못하겠지만 그 옛날에 필름 준 써본 사람 있어요? 드론을 봤어요? 드론을 봤나? 필름 준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그 피처폰으로 이런 게임도 하고 가끔씩 야한 뭐 좀 누가 화보 발표했다 그러면 그걸 막 봤잖아. 그 보면 그 휴대폰에 이렇게 적혀 있어. SKT 쓰는 사람은 준다고 돼 있어. 준. 그리고 KT 쓰는 사람은 필름 적혀 있어. 필름. 그게 이제 EVDO라는 이동통신 시스템인데 걔가 바로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좋은 놈한테 다 몰아줘요. 걔는 그런 방식을 실제로 썼어요. 통신에서 스케줄에서.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학문에 좀 빠져서 한번 좀 뭐 미치도록 공부를 해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학문이 다 부질이 없구나. 다 똑같구나.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 중에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 출신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과학 철학 쪽은 인문사회 출신들이 잘 못해요. 막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과학 철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반도체 소자에서 배웠던 그 양자역학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 나오죠.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 알죠? 배웠죠? 나오는데 안 배웠어요? 박찬주 교수님이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네? 그거잖아요. uncertainty에 대한 거라서 알아요? 그거를 달리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깊게 알고자 하면 할수록 모른다라는 게 그 원리, 그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네가 더 깊게 알고자 하고 원리에 가까이 갈수록 더더욱 안개처럼 뿌얘진 오히려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어쨌든 간에 너무 잡소리적으로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공 나누어서 뭐 이 전공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오직 그냥 어쨌든 이 정도 이제 육삭환도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하고 지금까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살펴본 거예요. 성능 측면에서의 한번 따져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뭐에 비례하냐면 미니멈 디스턴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뭐냐면 용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량. 즉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레이트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지만 대역폭이 넓을수록 장땡이에요. 그죠? 뭐 변조 방식을 고민하기 전에 그냥 됐다 많이 쓰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당연히 m 값이 커질수록 커지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1이 연결을 시키면 이건 역으로 m이 작아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아 이걸 가르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얘네들 사이에 결국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과 용량을 양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응? 심지어는 대역폭을 늘려도요 성능이 나빠져요. 왜 그럴까? 노이즈. 그렇죠. 노이즈가 많아져요. 그잖아. 대역폭을 좁게 쓰면 요만큼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넓히면 데이터에서 올라가면 이만큼 많아져요 노이즈가.
사실 대역폭 조금 뭐 미리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얘가 대역폭에도 또 반비례 하는 거야. 좁아야 돼. 그래야 성능이 잘 나와. 사실은 그냥 이 둘은 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전력 소모.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결국에는 전력 소모가 작다는 이야기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작게. 시스템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작다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송신 출력을 작게 해도 동일한 성능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응?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줄여서 배터리를 오래 쓴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뭐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1시간, 동일한 배터리로 1시간 쓰고 어떤 스마트폰은 10분밖에 쓰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1시간 쓸 수 있는 애는 10분 쓰는 애만큼의 전력 소모를 소비하면 당연히 얘도 10분밖에 못 쓰겠죠. 대신에 10배 더 효과가 좋아지니까 성능이 10배 좋아질 수 있겠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통신 시스템은 10W로 쌓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빗 에러 레이트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와요. 그런데 B라는 시스템은 1W만 쏘도 우리가 원하는 빗 에러 레이트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얘도 데이터 레이트는 1Mbps고 얘도 데이터 레이트 1Mbps예요. 자,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은 뭘 쓰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B죠, B. A를 왜 써요? 아무런 손해보는 게 없는데. 모든 면에서 우월한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B 시스템에서 우리가 얘를 파워 앰프를 큰 걸 써가지고 얘를 10W를 써요. 응? 그러면 BR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승이 아니고 마이너스 6승, 뭐 7승 이렇게 나오겠죠. 데이터 레이시 1메가가 아니고 뭐 10메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이야기예요. 같은 파워로 비교한다면 그러면 성능과 데이터의 모든 면에 압도할 거라는 거예요. 같은 성능, 같은 데이터를 비교하면 저전력이지만 즉 무슨 말이냐 10W 파워 앰프를 쓸 필요 없이 1W만 써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10W와 1W는 파워 앰프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앰프는요 파워 앰프는 와트 수의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해요. 우리가 1W 앰프와 2W 앰프가 있으면 2W 앰프가 2배 커요, 사이즈가. 가격도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저전력,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패스밴드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무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을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송신 출력을 줄이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게 25dBm이가 되는데 송신 출력이 내가 그거를 뭐 10dBm짜리로 쓰겠다. 오케이. 그러면 배터리 엄청 오래 가요. 사이즈 작아져요. 가격 싸져요. 물론 싼 거 쓰고도 싸게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뭐가 될까? 아마 여러분이 좀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통신이 안 될걸? 통신이 안 돼. 약해. 기지국까지 신호가 도달을 못해요. 낮춰버리면. 그런 걸 각오하고 쓸 생각이 있으면 쓰던지.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가 멀리
10미리와트까지 통신이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게 10미리와트밖에 안 돼. 응? 10미리와트야. 여러분 쓰는 거 25dBm이니까 얼마야? 25dBm이면 10에 2.5승이잖아. 응? 그럼 얼마야? 벌써 1mW에 2.5승이니까 100mW가 넘잖아요. 벌써 10배. 이게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이파이보다 10배 이상 세. 그렇다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도 와이파이 25dBm으로 쏘면 멀리 간다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이파이는 10mW도 안 나와요. 법적 허용치가 10mW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은 한 1mW 나올걸? 왜냐하면 값싸게 만들려고. 근데 여기 밖에 걸려있잖아. SKT, KT 와이파이. 걔는 진짜 싸요. 10mW. 그러니까 쟤는 멀리 가. 집에 있는 것보다. 저런 게 엔터프라이즈 와이파이 공유기예요. 기업용. 비싸. 그렇지. 보통 한 2-30만 원에. 제일 싼 게. 쓰겠어요? 집에서? 나 같은 사람은 써. 집에서. 써서 아주 신나게 뭐 좀 옆집 아랫집 마음에 안 들면은 그쪽 쓰는 차를 찾아갖고 똑같이 차를 맞춘 다음에 쏴버려. 나는 돼. 걔네들은 안 돼. 간섭이야 간섭. 응? 그러니까 10배 더 세게 쏴. 10배면 몇 dB야. 그지? 10배면. 응? 10dB야 10dB. 노이즈가 10dB 확 올라가서 들어간다니까? 다 죽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지식을 쌓으면 여러 가지도 공유할 수 있는데 좀 더 쌓으면 안테나 여러 개 쭉 달아가지고 그 아래층에 있는 AP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알면 거기에 요 전파를 집중해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 아정될 수 있지.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전파를 모아주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접시 안테나예요. 접시 안테나. 그런 걸 지향성이 있는 안테나라고 해요. 군에서 위성통신 해본 사람은 알지. 이렇게 하고 쫙쫙 이렇게 꼭 레이저 쏘는 것 같은 생긴 안테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엄청난 지향성이 있는 안테나. 어쨌든 요 이야기를 하려고 요 이야기를 잘 따라와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잘 따라와요. 이 내용은 다 있는데 저 내용은 없어요. 잘 따라와야 된다고. 저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소모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전력이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워 앰프인데 꼭 파워 앰프가 전력 소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냐 그건 조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이 통신 시스템이 송신을 자주 하고 수신을 조금 하면 당연히 파워 앰프가 넘버 1이죠. 근데 송신은 가끔씩 하루에 한 번 쏘고 수신만 해. 그럼 사실 전력 소모와 파워 앰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송수신 또는 아이들 상태 보통 항상 모든 통신 시스템은 최소 3개의 스테이트를 가져요. 송신, 수신, 아무것도 안 해. 아이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신, 수신, 아이들 스테이트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가 그게 또 프로토콜이야. 그게 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더에다가 막 이상한 정보를 막 집어넣는 거야. 그게 다양해. 배웠잖아. 슬립 배웠죠. 슬립. 안 배웠어? 슬립 오퍼레이션 안 배웠어? 응? 통신 네트워크에서 전력 소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훌륭한 기술이라고 안 배웠어요? 슬립 오퍼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걸 해. 그러니까 뭐 무식한 질문 하나를 합시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딱 올려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할까? 1번 송신을 하고 있다. 2번 상시 수신 대기하고 있다. 3번 아니다. 그냥 아이들 상태다. 1, 2, 3번 중에 뭘까? 근데 질문을 바꿀게. 1번 송신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 2번 수신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 3번 아이들 상태로 절대 안 간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는 자꾸 배터리가 떨어지지?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이거 하루나 여기다 냅뒀는데 근데 왜 배터리가 떨어지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 이렇게 놔둬도 얘는 계속해서 송수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집에 가도 통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차 타고 이동하고 있지만 얘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기지국과 통신을 하면서 나 이제 이쪽으로 가요. 이쪽 기지국으로 바꾸고 또 이쪽으로 가요. 열심히 혼자서 바꾸고 있어요. 막.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그녀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그죠? 배터리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정해놨어, 시간을. 이때만 한다고. 그래서 얘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슬립 아이들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가끔씩만 해요. 그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배워야 될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슬립 오퍼레이션은 가장 진보된,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프로토콜 레벨에서도 저전력을 구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레벨이 아니고 신호 레벨에서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력 소모를 좀 볼 거예요. 파워 앰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무조건 이제 모든 무선 통신 시스템은 필요하니까 파워 앰프가. 뿐만 아니라 사실 파워 앰프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사실 이건 전자연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일단 나는 가르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이걸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소유권 교수가 하면 잘할 건데. 파워 앰프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는 사람? 전자연에서 배웠잖아. 응? 네 가지. 네 가지지. 클래스 A, B, C, D. 그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는 전자공학을 한 사람은 상식으로 통해요. 클래스 A, B, C, D 파워 앰프가 어떻게 다른지가 상식 수준이라고. 제발 좀 상식은 좀 알아두라고. 좀. 예? 어쨌든 일반적인 클래스 A 파워 앰프 뭐 사실은 이제 비슷한데 그냥 굳이 A, B, C, D 구분하지 말고 일반적인 그냥 파워 앰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입력 파워를 출력 파워에서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증폭이야, 증폭.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지, 그렇지?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게 증폭 게인이죠. 증폭 게인이야 이게. 내가 저 기울기가 2야,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워를 2배 뻥튀기시키는 거야, 2배. dB 스케일로 하면 몇 dB? 항상 2배가 얼마? 3dB. 3dB. 또 뭐 3.01 얼마입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충 3dB야. 어라운드 3dB. 로그 2의 3. 아니네. 로그 10의 2. 왜 2배가 3dB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나 이걸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다는 게 충격이었는데. 자, 10 로그 10의 2야. 그러니까 얼마야? 약 3.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래서 이게 3dB라고. dB는 로그야. 10로그. 10을 곱해. 파워로. 응? 자. 그러면 진짜 이게 파워 앰프면 이상적으로 어떻게 돼? 여러분이 이런 파워 앰프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뚫고 올라가요? 저기까지. 저런 앰프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그죠? 왜? 출력 파워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가 얼마야? 무한대잖아.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죠. 응? 그죠? 밀리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지. 응? 안 돼. 그래서 모든 파워 앰프는 어떻게 돼? 결국 가다가 꼬꾸라져. 셀출에서는 돼버려요. 얼마 이상 증폭이 안 돼. 자, 이 파워. 이 파워가 이게 흔히 말하는 최대 출력을 말해요. 이게 요 파워가 맥시멈 파워야. 최대 출력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앰프를 본 적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파워앰프가 최대 출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격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전격이 사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파워인 거예요. 최대 파워로 쓰면 저런 문제가 생겨요. 저게 뭐냐고 이쪽에 저게 우리 배웠잖아 저거 퀀타이레이션 저게 뭐예요 저게? 세츄레이션이지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응? 이제 여러분이 응? 인풋 파워를 4, 5, 6, 7, 8, 9, 10 올려도 출력은 계속 100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안 변해. 상수가 나와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 깨진 거잖아, 인포메이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4, 5, 6, 7, 8을 보냈으면 원래는 8, 10, 12, 14, 16이 나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어. 근데 4, 5, 6, 7, 8 넣었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깨지는 거야, 신호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꼭 뭐 닮았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그 트랜지스터 응답 코스랑 똑같잖아요. 왜냐? 트랜지스터가 전형적인 파워 앰프거든. 액티브 소자. 요즘은 그런 실험 안 하죠.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렇게 어디에 쓱 꼽으면 여러분이 전자에서 배웠을 때 이거 쫙 특성 요건 화면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안 하죠. 했었어요? 우리 때는 그 장비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왜곡이 안 되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앰프의 입력 구간은 어디까지 있어요? 응? 이 리니어한 구간에서만 써야 되죠. 리니어하지 않아지는 순간 신호에 왜곡이 생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여기에요. 여기. 요 범위에서밖에 입력을 못 넣어.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아웃풋도 이거밖에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낭비하는 거야. 맥스 파워는 이만큼인데 의미가 없어.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전격 파워라고. 사실은 전격 파워는 이거에 좀 더 위에 있는데 조금 더 RMS 평균값을 쓰기 때문에 조금 위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알아두라는 이야기예요. 개념적으로. 리니어한 구간에서밖에 못 써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예? 봐봐요. 자, 이게 우리가 입력으로 집어넣을 신호예요. 신호. 왜 이런 신호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이 A의 입력 파워는 어떻게 돼요? 입력 파워는 이거잖아. 응? 이거야. 이게 이렇게 나오겠지. 파워가 무슨 말이에요? 파워가 변해. 입력 파워가 변한다고. 상수가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입력이 이렇게 막 변해. 이렇게 입력이. 그지? 그러니까 거의 이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가끔씩 애처럼 슉 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스턴테니어스 파워고, 그래도 얘도 일종의 에버리지 파워라는 게 있잖아. 평균 파워. 뭔가 평균 파워. 즉 무슨 말이냐면 평균 파워를 중심으로 파워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예를 들면 어떤 평균 파워를 중심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지?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이거를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야, 바이어스. 바이어스 자꾸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의미야. 자, 그러면 당연히 파워를 많이 고출력으로 나갈수록 전력 소모가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또는 이 값이 이 값이 크다라는 건 송신 출력이 센 거고 당연히 셀수록 전력성은 커요. 크기도 커져. 크기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통신이든 레이더든 영상이든 무슨 신호가 됐건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뭐 IoT 신호가 됐건 카메라 신호가 됐건 무슨 신호가 됐건 이 신호를 뭔가 여러분이 파워앰프 달아서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는 뭐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스피커로 들어가는 입력으로 받아도 돼요. 내가 앰프를 사야 돼. 이걸 이제 만들 거야. 앰프를 사야 돼. 앰프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만든 신호를 측정해 봤더니 평균 파워가 1mW야. 근데 가끔씩 최대로 얼마가 나오냐면 10mW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앰프를 사야 돼? 응? 이 값이 10mW인 앰프를 사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은 아마도 한 20mW나 뭐 30mW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런데 내가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30mW를 사왔어. 사실 굉장한 낭비죠. 평균적으로 1mW밖에 안 써. 근데 그게 30배의 앰프를 써야 돼. 낭비거든. 근데 평소에 내가 걔 무시하던 철수가 자기는 똑같은 카메라 영상을 주고받을 건데 자기는 측정해 봤더니 이게 1mW야. 그런데 걔가 사용하는 신호는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응? 에버리지 파워는 똑같아. 근데 피크가 작네.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이 5mW인 앰프를 사면 되거든? 그러면 얘를 한 10mW만 사면 되는 거야. 또는 뭐 20mW를 사거나 어쨌든. 그렇지? 그럼 봐봐. 똑같은 목적의 시스템인데 신호 하나밖에 안 바뀌었어. 신호만 달라. 똑같은 영상 카메라를 갖고 똑같은 케이블 쓰고 똑같이 연결했는데 철수와 영희가 신호 변조 방식만 다르게 쓴 거예요. 똑같아. 근데 철수는 예를 들면 QPS 케이스고 뭐 누구는 뭐 FSK를 썼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그래서 신호 모양만 바꿨는데 누구는 나보다 더 작은 사이즈에 더 적은 전력 소모에 더 싸게 만들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지? 그러면 결국 전력 소모에서 우리가 봐야 될 신호의 특성이 뭐냐는 거지.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 뭘 봐야 돼?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의 비율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지. 이게 클수록 안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저게 1인 경우지. 1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순간 파워가 상수라니까. 상수. 무슨 말이냐? 이게 1이라는 이야기는 신호의 파워가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야 1이 나와. 이런 신호가 있나? 있냐고.
있냐니까? 응? 있어. 있다고. 있어요. 있어. 미리 이야기해주면 그게 FSK야. 그래서 블루투스가 이걸 쓰는 거야. 블루투스는 애초에 데이터를 포기했어. 개나 줘버려. 성능 포기했어. 무조건 뭐야? 무조건 작게 싸게 저전력이다.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왜 FSK가 이게 1라운드 또 따로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미리 정답을 해주면. 응? 자,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PSK를 말할 줄 알았거든? PSK? 왜? 배웠잖아. PSK라는 놈은 상수의 2의 j n분의 2파이 i 더하기 어떤 상수 세타로 보내는 거거든. 그렇지? 이거의 파워는 얼마야? 파워 이거 제곱 크기의 제곱이 파워잖아. 이게 얼마야? A 제곱이잖아. n의 제곱. 이거 뭐야? 상수잖아. 그럼 이거 PPR 1이잖아. 1이거든? 근데 왜 이제 말 안 하지? 응? 그런데 이게 일이 아니에요. 왜 일이 아닐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디에서만 일이야? 정확히 말하면 심볼 보내는 타이밍에서만 일이야. 헷갈리면 안 돼. 저 값은 뭘 말해? 이 값은 어디에서의 그게 값이냐면 심볼을 보내는 순간의 값이야. 그지? 그렇죠? 내가 매, 제로, t, 2t, 3t, 4t, t마다 새로운 심볼을 보내요. 자, 내가 이거를 QPSK를 썼어. 그러면 제로, t, 2t, 3t, 4t, 5t마다 딱딱딱 4개 점 중에 하나를 보내. 그죠? 그때는 파워가 얼마야? 맞아. 상수야. A제곱 상수야. 문제는 뭐지? 그 심볼 타임과 심볼 타임의 사이잖아. 사이 시간. 무슨 말이냐? 자, QPSK 신호의 파워. 자, 너 보낼 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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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야, 상수. 문제는 뭐냐? 이 시간에서만 상수라고. 여기가 상수야? 이 사이가? 여기는 몰라, 우리. 몰라요. 저기에서 파워가 변해버리면 더 이상 PAPR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사이의 파워는 누가 결정해요? 배웠잖아. 여러분이 무슨 펄스를 쓰느냐가 결정하겠지. 그지? 네? 제가 어떤 펄스를 써도 저게 나올 수 있을까? 상수가? 그거를 굳이 펄스가 없어도 우리가 배웠던 점찍기에서 알 수 있다고. 잘 봐요. 네? 이거 제가 QPSK로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QPSK면 이렇게 4개의 점을 보내는 거야. 잘 봐요. 이 순간에는 컨스턴트 파워가 맞아. 근데 봐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낼 거냐면 이게 0, 0, 0, 1, 1, 1, 1, 0을 보낼 거야. 자, 봐봐. 그래서 내가 보내는 비트 스트림이 이런 식이야. 그럼 2개씩 이럴 거 아니에요? 응? 10, 01, 00, 1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0, 0이니까 이걸 먼저 보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보내? 0, 1 얘를 보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0, 1에서 1, 2를 보내요. 그 다음에 1, 1에서 1, 0을 보내. 그 다음에 1, 0에서 0, 1을 보내고 0, 1에서 다시 0, 0을 보냈다가 여기서 1, 2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변화하느냐, 저 빨간 선이 이게 여러분이 쓸 펄스 쉐입이거든. 이게 펄스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잖아. 근데 어떤 펄스를 쓰더라도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여기서 1이 이동할 때 A 제곱이라는 컨스턴트 파워를 만들기 위한 펄스가 있다면 어떤 모양을 따라야 돼요? 이게 원을 따라서 이동하면 상수죠. 그래서 뭐 여기를 잘 여기를 원을 따라서 가는 펄스를 쓰면 오케이야. 근데 문제가 뭐죠? 이 경우는 어떤 펄스를 사용하더라도 이걸 통과해서 가야 되죠. 꼭 가야 돼. 자,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에도 어떤 모양의 펄스를 쓰더라도 무조건 원점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또 마찬가지야. 응?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원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점을 통과할 때의 순간 파워를 여러분이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응? 자, 0에서 응? 1, 1로 갈 거야. 자, 1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점점 파워가 작아지지? 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다 가져요? 0을 지나가요. 그렇지? 다시 커지죠? 그쵸? 저거 컨스턴트 파워예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래서 PSK는 컨스턴트 파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PAPR